CDC가 새롭게 승인된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나선 가운데 뉴욕주 또한 새 백신 접종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국이 고위험 운전에 대해 벌점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도 낮아져 처벌 규정이 한층 더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연방정부가 망명 신청자 문제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뉴욕시에 1억 달러와 주택 바우처를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서양 해상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리가 빠르게 위력을 키워 이번 주말 메인주 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타운 내 제주 사우나 앞 주차된 차량에서 부패된 시신이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범인이 20대 한인 4명으로 밝혀졌습니다. 8월 맨해튼의 임대료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비싼 임대료와 더불어 비싼 보육비로 인해 뉴욕시를 떠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당시 조 바이든 정부가 실행한 실업수당 및 급여보호 프로그램 지원 가운데 15%가 사기 등 부정수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끈질긴 텔레마케팅 전화로부터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위반 시 최대 2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차원입니다. CDC가 화이자 및 모더나의 개량 백신을 승인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나선 데 이어 뉴욕주가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장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DC는 파이저와 모더나의 개량 백신에 대한 사용을 권고하며 성인과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 등 모든 연령대가 겨울철을 앞두고 접종에 나서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출시된 개량 백신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다며 CDC의 권고에 따라 마지막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지 2개월이 넘은 모든 6개월 이상 어린이와 성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만간 지역 병원과 약국에서 무료로 접종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함께 독감 주사 예방접종에도 나서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개량 백신의 출시 가격은 파이저가 도스당 $120, 모더나는 도스당 $129로 예상되며 뉴욕주는 앞으로 며칠 내로 주 전역의 약국과 의료시설에서 무료로 접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제임스 맥도널드 뉴욕주 보건국장은 가을과 겨울이 다가오고 미 전역에서 코로나 감염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백신이 감염을 막아주고 입원율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개인 및 가정, 커뮤니티 보호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접종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6개월 미만부터 4세 영유아의 경우 백신을 처음 접종할 시 모더나는 2회, 파이저는 3회 접종이며 이전에 백신 접종을 마친 영유아의 경우에는 한 번만 접종받으면 됩니다. 지난주 CD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입원 사례는 16% 증가했습니다. 또 뉴욕주 감염 사례는 7월 9일 기준 409건을 기록했지만 9월 10일 기준 1953건을 기록하며 두 달 새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교통 위반 티켓을 받게 될 경우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누적된 위반 사항에 따른 면허 정지 속도도 빠르질 것으로 보입니다. 캐티 호쿠 주지사가 고위험 운전자들을 퇴치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차량국은 엄격한 교통 위반 처벌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강점희 기자입니다. DMB에 따르면 우선 고위험 운전에 대한 벌점이 강화됩니다. 알코올 및 약물 관련 위반, 무면허 운전, 작업구역에서의 과속, 부상사고 발생 후 현장 이탈, 교량 충돌 등 현재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위반 사항에 벌점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정차한 스쿨버스를 추월하는 등 기존의 벌점이 부과됐던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고위험 운전자의 면허 취소 기준도 낮아집니다. 기존에는 18개월 동안 벌점 11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됐지만 제한된 개정안은 상습 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 기간을 24개월로 연장합니다. 상습적인 위반 및 난폭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재면허 요청 시 사용되는 점수 시스템도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운전자의 3년 전 운전 기록까지 검토했던 반면 DMB는 평가 과정에서 재면허 신청일로부터 4년 전 운전 기록까지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약물이나 알코올을 복용한 운전자에 대한 영구 면허 취소 기준도 낮아집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운전자가 5회 이상 약물이나 알코올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재면허 신청이 거부됩니다. DMB는 영구 면허 취소 기준을 4회 이상 유죄 판결로 낮추는 것을 추진합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망명 신청자로 인한 위기에 직면한 뉴욕시가 연방정부의 요청을 거듭해온 가운데 연방정부가 뉴욕시에 1억 달러를 지원하고 주택 바우처 수천 개를 할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댄 골드만 뉴욕주 하원의원은 연방정부가 뉴욕시의 망명 신청자 위기를 돕기 위해 1억 달러를 지원하고 또 수천 개의 주택 바우처를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골드만 의원은 또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망명 신청자 자녀의 교육을 위한 자금이 많이 투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골드만 의원은 또 일부 망명 신청자들은 이미 노동 허가를 받았으며 신청 절차만 완료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민자 위기에 따른 지출이 이번 회계연도에만 약 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앞으로 3년 동안 뉴욕에 도착하는 이민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최대 120억 달러까지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뉴욕시 예산의 10%가 넘는 규모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모든 시 기관에 앞으로 몇 달 동안 예산을 최대 15%까지 삭감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보호시설에 입소한 이민자와 노숙자 등은 10만 7,900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1월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뉴욕시는 남부 국경지대인 텍사스주 등에서 단체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센트럴파크와 프로스펙트 파크, 랜다스 아일랜드 등지에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텐트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대서양 해상에서 발생한 올해 12호 허리케인 리가 미국과 캐나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리가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메인주 등이 또다시 폭우에 휩싸일 위험에 처해진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등급에서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빠르게 위력을 키운 허리케인 리가 이번 주말 미국과 캐나다 동부 해안에 접근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현재는 2등급 정도로 위력이 약해졌지만 2등급도 충분히 위협적인 수준입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허리케인 리는 현재 시속 175km의 강풍을 동반해 이동 중이며 주말쯤 메인주와 노바스코샤주 사이 해상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강한 비와 폭풍 해일이 동반될 전망입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성명을 통해 허리케인은 수일 이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말까지는 강력하고 위험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허리케인 리는 지난 8일 24시간 만에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빠르게 성장했는데 이는 지난 40년 동안 세 번째로 빠른 속도로 강화된 것입니다. 허리케인 리가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메인주 등은 이달 들어 내린 비가 이미 8월 평균 강수량을 넘어섰는데 또다시 폭우에 휩싸일 위험에 처해진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열대성 폭풍의 발생 빈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 해수면 위의 공기가 따뜻해져 허리케인을 일으키는 주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매사추세츠에서는 지난 12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발생해 주 당국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애틀랜타에 소재한 제주 사우나 앞에서 주차된 차량 트렁크 안 부패된 시신이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체포된 용의자는 다름 아닌 20대 한인 4명으로 밝혀져 동부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밤 11시경 한국식 24시간 운영 제주 사우나 앞 주차장에서 은색 제규어 세단 차량 트렁크 안에서 부패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시신의 신원은 부패로 인해 성별을 알 수 없었으나 여성으로 밝혀졌고 10대 한인 1명을 포함해 20대 청년들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체포된 용의자들은 22세 이준현,
26세 이준호, 25세 이현지, 26세 이가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희생자를 공포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옮겨 구타한 뒤 굶겨 죽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각각 살인, 억류, 사망, 은폐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중 이준호, 이준현, 이가원 씨는 증거인멸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14세 소년 역시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체포영장에 따르면 트렁크에서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는 심하게 몇 주 동안 굶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구타를 당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정확히 언제 사망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발견 당시 시체의 무게는 70파운드였으며 가해자들이 지난 8월 3일부터 피해자를 굶기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날 아침 가해자 5명 중 1명인 이준현 씨가 은색 제규어 세단 차량을 끌고 와 사우나 앞 주차장에 주차하는 장면이 사우나 감시 카메라에 잡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이준현 씨는 차량을 주차한 뒤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부상이 있다며 병원으로 데려가 줄 것을 요청했고 그의 가족 구성원 중 1명이 몰고 온 벤츠 차량에 동승해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한 뒤 그는 다시 가족에게 자기 차량에 있던 개인 물품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는데 현장에 돌아간 가족 구성원이 차량 안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의자들은 어젯밤 체포돼 보석금 없이 귀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당국은 시신의 성별이 20에서 30대 중반 여성인 것임을 확인했고 자칭 그리스도의 군인이라고 불리는 종교단체에 가입하기 위해 조지아주로 온 한국 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국외에 거주하는 그녀의 친척들에게는 통보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신이 발견됐던 제주 사우나가 범죄와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의 높은 임대료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뉴욕시 맨하탄의 임대료는 고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뉴욕시를 떠나 타주로 이주하는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해튼 8월 주택가격이 7월 수준을 유지하며 최고치 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글라스 엘리먼 중개회사와 밀러 사무엘 리서치 회사가 공동 집계한 결과 8월 맨해튼 중간소득층의 평균 임대 가격은 $4,370를 기록하며 7월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높은 이자율로 인해 구매를 고려하는 주민들이 임대로 몰리며 여전히 임대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중간소득층 평균 임대 가격이 8월에도 유지된 것을 보면 이미 고공행진의 정점을 찍은 것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중간소득층 평균 임대료 $4,370, 그리고 맨해튼 전체 평균 임대료 $5,552를 기록하며 7월에 이어 8월에도 주택시장 고공행진은 계속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주택난 해소를 위한 방책으로 사무실을 주택으로 개조하는 시티 오브 예스 플랜을 추진 중이며 높은 임대료로 뉴요커들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아낼 것이라는 강력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는 늘 주택난에 시달려왔다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택난 해소를 위해 뉴욕시 정부는 앞으로 10년에 걸쳐 약 50만 채의 신규 주택 공급을 장기 목표로 세우고 예산 편성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회계년도에 약 2만 7천 채의 저렴한 주택 건설 및 보수 작업을 마치는 등 주택난 해소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높은 임대료에 비싼 보육 비용까지 더해지며 어린 자녀가 있는 뉴요커들은 저렴하고 넓은 주택을 찾아 타주로 이주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어린 자녀가 있는 뉴욕시 가구 소득의 25% 이상이 보육비로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 교육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 타주로 이주하며 학생 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미국에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 위기에 빠지고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정부는 구조 계획을 발표하고 실업수당 지급 및 급여보호 프로그램 지원에 나서며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는데요. 하지만 회계감사국의 조사 결과 지급된 실업급여 가운데 최대 15%는 사기 등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승주 기자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정부는 실직자들을 위한 실업급여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로부터 미국을 구하기 위해
미국 구조 계획이라는 이름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며 어린이 포함 1인당 $600 현금 지원 및 실업수당 지급, 급여 보호 프로그램 연장 등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방정부의 긴급 구제책을 악용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의회 회계감사국은 이번 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팬데믹 기간 지급된 약 9천억 달러 가운데 약 1,000억에서 1,350억 원 달러가 부정수급을 통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지급액의 약 11%에서 15%에 달하는 수준으로 특히 실업급여를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자금을 챙긴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렇게 지급된 자금은 회수하기 어렵겠지만 이들 부정수급자들을 상대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부가 Unemployment Insure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에 사기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결제오류 금액이 $55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회계감사국에 2020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접수된 불만 사항 만여 건 가운데 3,000건 이상이 실업급여 및 코로나19 긴급 지원 자금에 관련된 불만 사항이었습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및 긴급자원 신청자도 폭증하고 불만 처리 사항도 밀려드는 상황에서 모든 사기 행각을 걸러내기에는 인력도 시스템도 부족했다는 설명입니다. 회계감사국은 이렇게 빠져나간 수천억은 국민들의 혈세로 모아진 기금이라며 누구든지 실업급여 및 정부 긴급 자원을 거짓으로 수령하거나 부풀려 신청한 사례를 목격했을 경우 800-424-545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순주입니다. 캐티 호구 뉴욕 주지사가 오늘 뉴욕 주민들을 끈질긴 텔레마케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텔레마케팅 규정을 위반할 시 최대 $20,00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텔레마케터를 단속하고 지속적으로 스팸성 전화를 거는 이들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A4456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해당 번호를 스팸으로 지정하고 수신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2배로 늘려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한 브리핑에서 호컬 주지사는 끈질기고 집요하게 텔레마케팅 전화를 거는 일로부터 매일 바쁜 일상을 사는 뉴요커들을 지켜낼 것이라며 마케팅이라는 구실로 사람을 옥죄고 괴롭히는 일을 청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주법에 따르면 텔레마케팅 위반자에 대한 벌금은 2004년 $11,000로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서명한 법안에 따라 앞으로 규정을 위반한 텔레마케터는 $20,00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텔레마케터들은 고객으로 하여금 수신 거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조셉 그리포 뉴욕주 상원의원은 호컬 주지사가 서명한 이번 법안을 통해 집요한 텔레마케터로부터 귀찮고 불편한 상황을 겪는 일에 지친 뉴욕 주민들이 위안을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알렉스 보레즈 뉴욕주 하원의원 역시 해당 법안으로 인해 모든 전화를 마음 편하게 받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법안 서명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2022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에 따르면 전국의 한인 인구는 총 205만 1,572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2021년 조사보다 8만 9,388명 늘어난 수준입니다. 혼혈이 아닌 한인 인구는 150만 1,587명이었고 혼혈 한인은 전체 한인의 26.8%에 달하는 54만 9,985명이었습니다.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 한인은 57만 4,460명이었습니다. 이어서 뉴욕주 15만 4,211명, 텍사스주 13만 4,313명, 뉴저지주 10만 8,498명, 워싱턴주 10만 2,705명, 버지니아주 9만 7,379명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한인 인구가 늘어난 가운데 뉴저지주 인구는 2021년 조사 당시 11만 3,736명에서 10만 8,498명으로 줄며 팬데믹 전 수준으로 복귀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재산이 거의 없는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금 SSI의 제한 한도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은 기존 1인당 2,000달러, 부부의 경우 총합 3,000달러인 보유 재산 한도를 각각 10,000달러와 20,000달러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SSI의 재산 한도 변경 시기는 무려 40년 전이었습니다.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은 현재 수혜자 기준은 구식이라며 수혜 대상자들이 일하면서 SSI 혜택을 유지하려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소득을 줄여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SSI는 65세 이상의 시니어 모든 연령에서 시각 장애를 포함해 당국이 규정하는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동포청 출범 100일을 맞은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사할린 한인의 영주 귀국 대상 확대, 선천적 복수 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적 이탈 조항 완화, 해외 입양인의 거주국 법적 지위 향상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도 동포재단 예산은 630억 원이었지만 동포청의 내년 예산은 1,055억 원이라며 정부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증액한 것은 재외동포의 중요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청장은 특히 한글학교 운영과 교사 육성 등 차세대 육성 예산이 증액됐다고 밝혔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추진하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정책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비즈니스 연합은 최근 머피 행정부가 2035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정책에 대해 뉴저지 저소득층과 중산층 주민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급진적으로 제한하고 전기 차량 충전시설 구축 등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머피 주지사가 발표한 내용은 2026년부터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판매하는 비중을 35%까지 끌어올리고 이후 매년 6에서 8%씩 늘려 2035년까지 100%를 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